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하려는 사연은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에요. 아버지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낸다고 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자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사연을 전해드리게 됐어요. 이번에 제 사연을 들으시면 세간에 있던 일이 정말로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는구나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들었지요. 저도 걱정스러워지겠네요.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모양이네요.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가정을 지켜내시다가도 그만큼의 애정을 가졌던 모습이 아름답네요. 그런데 글의 끝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지만 지금까지 읽어주신 부분만큼만 말해주시면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주실까요? 게다가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일이었던지라 오랜 시간 동안 일하기에는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집에는 어린 저도 있었고 곧 태어날 동생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상태였으니 오래 집을 비우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 다니면서 상하차는 거의 3에서 4년 정도 밖에 못 하셨다고 했어요. 그 후에 선택한 것은 바로 대리운전이었죠. 이때 아버지는 생각하셨대요. 어머니에게 혼자 육아를 맡기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다고. 저 태어났을 때도 어머니 곁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나서도 줄곧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일을 하느라 육아에는 거의 신경도 못 썼으니까요. 그래서 더 자식에게 아내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는 평생을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셨는데요. 집안 사정은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 삼남매를 낳고 난 뒤에 엄마의 몸 상태가 전과 같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긴 시간 일을 하기에는 건강하지 않으신 편이었죠. 그러니 아버지는 더 무리하듯이 일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풍족한 생활은 하지 못했고 늘 가난한 우리 가족이었지만 함께 지내는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프신 엄마 대신에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런 저를 무척이나 잘 따라주었죠. 지금 생각하면 동생들이 참 대견한 것도 같아요. 어린 나이였는데도 아무런 투정 없이 저와 부모님을 잘 따라주었으니까요. 이게 다 행복한 가정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집이니 항상 웃음꽃을 끊이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인생의 반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애 말이죠. 처음에는 그와 가볍게 연애만 즐길 생각이었어요. 집안도 풍족하지 않은데 결혼까지 생각할 정신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니 제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었고 인해서는 남자친구의 결혼을 존재로 관계를 이어가자는 말에 그러자고 답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로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었죠. 거기에 성격이 정말 밝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는 굉장히 자주 우리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남자친구는 전혀 우리 가족을 남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앞둔 사람처럼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었죠. 그 모습에 더 반하게 되어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하루는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왜 우리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껌뻑 죽는 척을 하지 않나. 애인은 나인데 잘못하면 아빠가 자기 애인처럼 보이겠어요. 제 투정이 섞인 물음에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사실 자기 아버지 성격이 정말 좋아서 그래? 내가 꿈꾸던 아버지 상으로 정말 본받고 싶으신 분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거든. 아, 왜 요즘 가부장족이라는 말에 딱 어울린다고 할까? 그래서 자기를 아직 아버지에게 소개할 용기가 쉽게 안 나와.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애정 표현도 딱히 없으시고 자식이랑도 유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이거든. 저는 사실 남자친구의 말에 놀랐어요. 이렇게 자상한 사람의 아버지가 가부장적인데 사랑과의 유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니 상상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제 시아버지 될 사람인데 언젠가는 인사를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에 남자친구의 답은 저를 잠시 고민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다정다감하고 가정을 살뜰히 살피는 사람이었으니 남자친구가 아버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참 좋다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기분 나빠할 여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저야 신랑 될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정말 좋았어요. 결혼을 해도 남자친구와 우리 가족의 사이에 트러블은 없겠구나 싶어서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남자친구가 아니었어요. 내가 결혼한 후에 시댁 식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남자친구가 본인 입으로 말하는 자기 부모님의 모습이었으니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본 것일 테니까요. 그날의 제 걱정을 눈치챘던 탓일까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우리 가족이 신경 쓰인다면 우리가 시댁과 멀리 지내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한국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아버지와 나누게 되었죠. 아빠, 내 남자친구 말이야. 결혼까지 생각하고는 있는데 시아버지 될 분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가 봐. 남자친구가 아빠는 너무 다정다감하고 가정에 충실해서 본받고 싶다고 했다거든.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면서 얼마 전에 말해주는 거 있지? 나 결혼하면 시댁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야. 하지만 제 고민과는 달리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 왜 가부장적이라니? 너한테 막 대하고 알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며느리 보면 자기 자식보다 더 챙기더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이. 그리고 내가 왜 나쁜 대접을 받는다고 먼저 겁을 먹고. 그래 나는 사랑만큼 인정 많은 우리 딸이 어딜 가서라도 욕먹고 다니지 않는다고 믿는다. 넌 어딜 가더라도 예쁨 받을 거니 너무 걱정 마라. 아버지의 말에 저는 불안을 덜어낸 것 같았죠. 사실 나보다 더 오래된 아버지의 말이니 더 믿음이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의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지우기로 하고 일이 닥치고 난 후에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고 하루는 가족 단톡방이 너무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는 도중이었기에 바로 확인을 하지 못했고 너무 궁금한 마음에 씻는 척하면서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소식이 단톡방에서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면서 톡을 보내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던 일이 있거든요. 바로 정년 퇴임 이후에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셨는데 어떻게 빨리 일자리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고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외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얻은 직장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막내 외삼촌이 제의한 일이라고 해요. 막내 외삼촌은 경비업체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작년에 시설팀장으로 발령돼서 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경비 자리가 하나 났다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준 거죠. 마침 아버지도 일자리를 찾고 있었으니 외삼촌의 추천이 정말 고마웠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비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다 오셨는데 그때도 본인이 취준생이라며 나이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취직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 기쁘지 아니할 수 없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가족은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옛날과 달리 우리 삼남매가 모두 자리를 잡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들 사회초년생에 불과하니 벌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그래도 매달 3명이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건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두 분이 생활하기에 모자랐으니 아버지는 다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나가셔야 하는 형편이었고요. 이번 취업은 겉으로는 괜찮은 듯이 표현하신 아버지도 내심 마음으로는 걱정하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백방으로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의 취업 소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좋은 축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겠다 싶던 와중에 걱정되는 일이 생겼죠.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시간이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등산에 가곤 했거든요. 매번 가는 구성원은 바뀌긴 했지만 아버지만큼은 언제나 참석하셨어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비일을 시작한 뒤부터는 아버지가 등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등산이 별로 내키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안색이 좋지 않았고 저는 이건 무슨 일이 있다 하는 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평소에 부모님이 즐겨 드시던 과일도 한아름 사서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없나 싶어서 주방에서 과일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안방에서 평소보다 톤이 올라간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용히 안방으로 다가갔는데 두 분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당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야 돼? 그냥 그 일 그만두면 안 돼.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당신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히면 과한두고 다른 애 찾아요. 내가 동생한테는 잘 말해줄게. 내 동생이 걸리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평소에는 절대 언성을 높이지 말아야겠다. 엄마의 말에 이건 심각한 일이다 싶었죠. 그래도 어떻게 그래? 당신 걱정이 어떤 건지는 알아. 그런데 겨우 입주민 한 명이 하는 짓이야. 그 한 명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이 나이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어?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당신이나 나나 자식들한테 손을 뻗어야 할 텐데. 당신도 그건 싫잖아. 지금은 그냥 참고 넘기면 돼. 아이, 그 사람도 계속 그러겠어. 나중에 내가 반응이 없으면 본인도 알아서 나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요. 좋지도 않은 건강 더 나빠질라. 아버지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지금 일하는 오피스텔의 입주민 중 한 명이 아버지를 무척이나 괴롭히는 듯 싶더군요. 아버지인 평소에 남이 괴롭힌다고 해서 주변에 말하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가 본인을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와 대화를 나눈 것을 보니 그 강도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더 큰 걱정은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당최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지는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피스텔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 매번 입주민과도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뿔이 나서 나를 괴롭히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 답답하지 않을 텐데. 참 유난히 나만 괴롭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 입주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고 갑질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게 부모님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 막내 여동생도 어느새 제 옆에 자리하고 있더군요. 막내 여동생도 최근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온다는 말에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생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대충 다 들었는지 벌컥 문을 열고는 부모님께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막내 여동생이 성격이 저와 남동생과 달리 좀 거세고 불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하품 지금 이야기에 제대로 우리한테 털어놔봐. 어떤 놈이 우리 아빠를 괴롭혀. 부모님은 저와 동생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가 동생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셨죠. 그래도 아버지는 숨기려는 듯이 말을 아끼셨지만 가만히 두고 볼 동생이 아니었고 결국 아버지가 마지못해 그 여자에게 당했던 갑질에 대해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 여자 신경을 거스른 부분이 있어서 나를 괴롭힌 줄 알았다.
내가 알기로는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은 입주민이 따로 해서 버리는 곳으로 알았는데 하루는 주차장 청소를 하던 내 앞으로 쓰레기를 툭 던지며 담배꽁초들도 같이 던지더구나 그러면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했지. 그리고 본인 차에 있는 재떨이도 비우라고 생각해보면 그전에도 나에게 툭툭 던지는 말투나 약간 시비를 거는 듯한 말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를 괴롭힌 그 여자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일거리를 늘리는 등의 작은 일에서 갑질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날이 그 강도는 높아져만 갔다더군요. 내 일거리를 눌리는 정도만 했으면 나도 내 속을 너희 엄마한테 털어놓지 않았을 거야. 아니,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더구나. 내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더니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경비실을 어지럽히지를 않나. 혹시라도 내가 앉아있으면 월급 받기 쉬려면서 소리를 지질 않나. 어느 날은 잔뜩 술에 죄에서 들어오는 걸 혹여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아이 갑자기 다가와서 자기 가방으로 내 얼굴을 주더구나. 그래서 상처가 들었는데 그걸 너희 엄마가 보고 추궁하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어. 정말 답답하다. 나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울 물어보면 나 같은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를 못 느끼겠다면서. 닥치고 자기 말에나 따르라고 하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요즘은 정말 그만두고 싶은 심정도 들어.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말해주는데 엄마는 옆에서 아버지의 말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거들더군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던 여동생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아버지가 일하는 오피스텔에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였어요. 아버지는 여동생을 말렸고 안 그래도 너희 엄마랑 그만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라며 가족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니 내가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지 뭐 하면서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아버지의 말에 여동생도 두고 보겠다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단톡방에 아버지가 글을 올렸어요. 이번 달에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그 여자가 이사를 갔는지 몇 주째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니 본인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삼남매와 엄마야 본인의 일에 만족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냥 알겠다고 넘겼지만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여자를 가만히 두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도 일하겠다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분노를 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 모습 좀 보라고 말이죠. 그 말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아버지의 얼굴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손톱으로 하이킹 자국이었는데 벌겋게 부어올라 일상생활을 지장했겠다 싶은 정도였죠. 아버지가 당한 갑질을 상세하게 알고 있던 저와 여동생과 달리 남동생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직면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우리 집안은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은 묻지 않고도 그 여자에게 뻔했죠.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고는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다면서 힘들어 하셨고요. 아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난리를 비웠구나.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온 모양이야. 아니면 회사에서 출장을 갔다 왔던지 도착해서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구나. 아버지가 전하는 그 여자의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없어서 아주 평화롭고 즐거웠지? 내가 없어서 오피스텔 관리가 아주 엉망이야. 개판이네. 이거 내가 오늘부터 당신 기강 잡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대하라고. 이게 입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이번엔 아버지도 참지 않았대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싶었다고.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갑질을 하는 여자에게 맞서게 되었고 이내 여자는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를 자기 가방으로 두드리고는 얼굴에 이렇게 손톱 자국을 내놨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CCTV 영상이나 증거는 없느냐 물었는데 이게 또 용의주도 하더군요.
여자는 늘 CCTV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해요. 아버지도 증거만 있었으면 당장에 신고를 했다면서 한숨을 한 번 더 내쉬었고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갑질을 할 동안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 여자는 도가 지나쳤어. 이대로 가만 있으면 언젠가 TV에서 볼 수 있는 사건처럼 아빠가 잘못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친구 하나를 제대로 확보해야 해요. 제가 아빠가 일하는 그 오피스텔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빠를 괴롭히는 순간을 핸드폰으로 촬영할 거예요. 그 후에 그 여자를 갑질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냥 가만두는 것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는 그런 걸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고마운 가족인데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하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말대로 갑질하는 장면을 제가 찍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하는 저녁에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일터로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좀 그래서 엄마가 싸주신 밤참을 들고 갔죠. 저는 경비실에서 그 여자가 온다는 시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책에 그 여자의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내가 당신 노는 거 모를 줄 알아? 밖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이제는 젊은 여자까지 데려와서 농땡이를 부려 아주 폭에 겨웠지. 당신이 이렇게 놀고 먹고 돈 받아가는 거 당신 가족은 알아? 부끄럽지도 않대.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이 쓸모없는 인간. 그냥 첫세상까지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말은 도를 넘어서 인격 모독의 수준이더군요.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도 못했던지라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래도 증거를 확보해야 저 몰상식하고 무식한 여자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널리는 손을 부여잡고 그 여자가 하는 모든 장면을 녹화했죠. 말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자의 갑질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타일마다 경비비를 얼마씩이나 내는 줄 알아? 내가 번 돈으로 자기 월급 챙기는 주제에 이거나 제대로 정리해서 버려. 그 여자가 아버지를 향해 던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어요. 그것도 엄마가 싸준 밤참 위에다가 뿌리듯이 던지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뛰쳐나갈 뻔했지만 사라지는 이성을 보여줬고 영상을 마지막까지 촬영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정중히 사과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 아버지 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부터 푸시고요.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제가 대신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하면 안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경비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좋게 넘어갑시다. 처음에는 제 등장에 당황하던 여자였지만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자 우쭐해졌는지 아주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제 사과를 받더군요. 제가 아버지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버지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내가 찍은 이 동영상으로 그 여자를 신고해서 콩밥이든 벌금이든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한 거였어요. 제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제가 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제 사과가 먹혀 들어가는지 아주 만족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너 나한테 정말로 미안하면 1층에 주차된 내 차에 가서 담배꽁초랑 재떨이 좀 치워라 하는데 그 웃음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이었어요. 무섭더군요. 이렇게 갑질로 신고하기 전에 우선 이 영상을 예비 신랑이 된 남자친구에게도 보여줬어요. 남자친구가 예전에 이런 분쟁으로 경찰서에 갔다 온 적이 있다면서 저를 도와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 핸드폰 속 영상을 본 예비 신랑이 표정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덜덜 떨더니 핸드폰을 놓쳐서 땅바닥에 떨구고 말았어요. 이내 파랗게 질린 안색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심상치 않은 모습에 예비 신랑을 달래주며 그 이유를 물었어요. 전 그날 예비 신랑으로부터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저는 예비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그동안은 내게 하지 못했던 가정사에 대해 털어놓겠다며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연애할 때는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나누기 어려웠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게 되었으니 털어놓는다고 말이죠. 물론 이건 결혼 전에 가정사를 숨기는 예비 신랑에게 제가 약속받은 것이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듣는 예비 신랑이 가정사에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들었어요. 예비 신랑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조금은 충격적인 가정사였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는 사실 예비 신랑이 10대 때 도망을 가셨다고 해요. 아무런 언제 일도 행동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갔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될 뿐이었던 어머니를 찾기 위해 몇 년 동안 전국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집을 떠난 지 몇 년 후 예비 신랑의 어머니 친정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어머니가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어 말과 행동,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서 더 이상 딸을 찾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어머니 친정에 한 번이라도 모습을 보게 병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답은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후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삶을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은 사춘기가 오기도 전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이죠. 저는 단지 예비 신랑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예비 신랑이었으니 가족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나이부터 집에 없었으니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비 신랑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 가족에 비해서 자기 가족은 너무나 콩가루라 말하기 무서웠다고 말이죠. 혹시라도 자기 가정사를 듣게 되면 제가 결혼을 하기 싫다고 말할 것 같다고 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는 예비 신랑을 위로해 주었어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무사히 상견례까지 잘 마쳤을 무렵이었는데 예비 신랑은 핸드폰 속의 인물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이 말하길 그 영상 속의 여자가 본인의 어머니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예전부터 보았던 어머니의 사진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일단 미루기로 했어요. 대신에 예비 신랑과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갑질한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그 여자가 사는 집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으니 아버지에게 물어서 예비 신랑이 가족과 함께 그 여자의 집을 쳐들어갔어요. 역시나 그 여자는 예비 신랑이 말대로 자신의 어머니가 맞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여자는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예비 신랑의 말과는 달리 아주 너무나도 건강하게요.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를 옆에 끼고서 말이죠. 우리의 방문에 누구냐 며 신경질을 내던 그 여자는 눈앞에 보이는 예비 신랑과 그의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면서 뒤로 나서 빠졌어요. 그러고는 얼이 빠진 모습으로 말하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누구야? 누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줬어? 우리 엄마야? 아니면 나랑 친하게 지냈던 게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와 얼른 나가. 당장 나가. 기겁을 하면서 예비 신랑이 아버지를 몰아내려던 여자는 이내 예비 신랑의 아버지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혔죠.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어린 녀석을 두고 집을 나가더니 그리고 그때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통장을 들고 날라. 그것도 전 재산이 들어있던 소중한 걸 내가 당신이 그냥 바람이라도 났으면 가만히 놔뒀어야지. 그런데 그 돈 많은 건 들지 말았어야지. 당신 아들은 내 자식도 아니야? 보물하면 자식이 눈에 밟히지 않냐고. 그렇게 어린 녀석을. 그래도 자식을 생각했다면
돈은 놔두고 나갔어야지. 너 같은 년을 연애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냈던 내가 한심하다. 이혼도 안 하고 그래도 식물인간이라는 마음에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지금까지 혼인 상태로 지냈던 게 내가 한심해. 두 분은 격한 몸싸움을 시작했고 남자의 힘에도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학이 때리더군요. 그 난리 속에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진실은 그 여자가 도망갔을 때 예비 신랑네가 가장 힘든 때 집에 남아있는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을 간 거라는 겁니다. 식물인간도 모두 거짓말인데 재산까지 탐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갑질까지 했으니 인간의 인성은 정말 참아줄 필요가 없구나 싶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의 아버지가 화를 내다가 힘들었는지 씩씩거리면서 쉬고 있을 때 저는 그제야 그 여자의 멱살을 잡았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하고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말이야.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갑질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과는 달리 평생을 가정에 목을 맨 사람이라고. 우리 남매 어린 시절의 남들은 다들 메이커 운동화 신는데 나만 못 신는다는 말에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만년필 팔아 운동화 한 켤레씩 사주셨고 비 오고 눈 오는 새벽마다 본인은 눈빛 다 맞으면서 대리운전하시고 들어와도 우리 세 남매한테는 우선시하여 학교 데려다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고 위인이 아니어도 나는 그 누구보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 내가 대통령 위인보다도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존엄성도 없이 짓밟은 거라고. 쓸모없는 인간 나가 죽으라고. 이제 보니 저 세상 가야 할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이네. 화를 내면서 멱살을 쥐고 흔드는 나에게서 끙끙거리며 벗어난 여자는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여자와 우리를 구경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입주민 여러분이 여자가 당신들 생활을 도와주는 경비 아저씨한테 오만 갑질을 죽으라고 정식적인 피해까지 입힌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면상에 자기 집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면서 치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 말종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당신들 이웃이 바로 이런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제 목소리에 웅성거리며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소문이 좋지 않았던 여자였는데 다들 제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여자를 갑질 피해로 신고했고 그 여자는 당연하게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이라서 벌금으로 끝나면 어쩌나 싶었어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경비원의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람 목숨이 달려있던 사건이라 높은 형량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수색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여자는 끝내 형량을 받았어요. 우리의 생각보다는 적은 형량이었지만 여자의 인생에 빨간 줄 하나를 추가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아버지가 좋아할 일이었고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것은 바로 그 여자의 퇴출이었어요. 여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에게도 갑질을 일삼았던 모양인지 아버지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도 다 피해 사례를 신고했더군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경비업체들 사이에도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까 싶어서 오피스텔의 주인들이 입을 모아 그 여자를 쫓아내자고 했다고요. 법원에서도 여자가 출소하고 나서 경비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오피스텔에서 나가라고 명령했고요. 아무튼 2번 다시는 그 오피스텔에서 여자를 볼 일이 없게 되었으니 아버지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밖에도 예비 신랑이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는 식물인간이라도 내 아내라는 생각으로 그냥 두었던 혼인 관계를 지금에서야 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거의 약 20년 만에 해결한 일이니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을 다 제 덕이라고 하는데 저를 복덩이로 부르기 시작했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수와 함께 예비 신랑의 아버지에게 점수까지 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는 그동안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오래된 오해를 풀게 되었는데 사실 예비 신랑이 본인 친모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예비 신랑이 친모라는 말을 듣고 다시 봤을 때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 정도로 누가 봐도 본인 어머니랑 많이 닮아 있었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그런 본인 아들을 볼 때마다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살갑게 대해줄 수가 없었다는 말을 털어놓으셨어요. 예비 시부의 눈물 젖은 고백에 예비 신랑도 울고 저도 울었네요. 그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그 여자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주변에 대한 시선도 예전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더군요. 그런 저를 심적으로 많이 도와준 사람이 또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랑은 이번 사건으로 본인도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텐데도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어요. 이런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제 마음을 한 번 더 흔들어 놓았고요. 이번 사건으로 예비 신랑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예비 신랑이 하루는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과거의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예전에 당신한테 말할 때는 덤덤한 되도록 말했지만 적은 그렇지 않았거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만으로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말도 많이 들었고 그걸 빌미로 괴롭히는 놈들도 있었으니까. 지금 물론 그런 작은 것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었으니 당신의 만난 곳은 아무래도 하늘의 뜻이었나 봐. 옛날부터 좋은 아내를 얻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도 이렇게 예쁘고 울고준 딸을 내게 주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도 당신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지금은 남편이 된 이 사람의 말은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이번 사건의 해결은 어찌 보면 우리 가족의 단편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여차여차해서 함께 해결된 일인데 이렇게까지 고맙다고 표현하니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삼남매와 남편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세상이 다 무서워지더라. 내가 없이 살아서 너희들이 밖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다니는 건 아닌지. 아이, 덜컥 겁도 나고. 그러니까 너희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가족에게 이야기해라. 가족이 좋다는 게 뭐니?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딸, 아들 말고 자아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상의하게. 남편은 여전히 이런 아버지가 너무 좋답니다. 또 최근에는 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가 무척이나 돈독해지셨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로가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더라고요. 분이 서로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엄마 몰래 몇 번이나 만났는지 엄마가 우리한테 아버지가 요즘 나보다는 시아버지를 더 좋아한다 하면서 삐지셨거든요. 저야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귀엽게 보였지만 혹시 몰라서 몰래 아버지에게 귀띔을 해드렸답니다. 요즘 TV에서만 보던 갑질 이야기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남의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는데 막상 우리에게 닥치니까 정말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피해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최근 일교차가 너무 큰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